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2023년이 시작이 되었고 한 주가 엄청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연초부터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또 일요일 주간진 시황을 통해서 한 주를 정리해보고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타이핑을 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글자가 아마 잘 보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크게 제가 쓸게요. 네. 그 2023년에 들어와서 일주일 딱 지났는데 업종의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020년에서 2021년은 BBIG라는 테마가 매우 강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BBIG, 뭐 바이오, 배터리, 뭐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요거에 넘어오면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됐죠? 네, 주로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2차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23년. 자, 아직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네, 23년과 현재 일주일. 이 주도주가 좀 명확하게 있는가? 요게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의 리오픈이 가장 강한 주도주 중에 뭐 지금 최근에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이들도 뭐 주도주라고 또 명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굵직굵직한 뭔가의 주도주의 흐름은 아직까지 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빠르게 하루하루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든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많고요. 그래서 뭐 저희 KB증권의 프라임클럽 가족분들도 참 어렵다 뭐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워낙 빠르니까 순환매가 팔고 나면 여기서 팔았는데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속상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은 뭐냐 하면, 더 어려운 거는 실적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하고 주가와의 상관관계, 즉 실적과 반대로 주가가 자꾸 움직이는 부분, 이게 또 투자자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가깝게는 금요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개장 전 방송에서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났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컨센서스를 하회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관, 언론에서 막 반토막이니 어닝 쇼크니 뭐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그러한 기사들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요거 한번 한번 보시죠. 컨센서스가 얼마나 하회를 했는지 뭐 제가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잠깐만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4분기 컨센서스. 네. 지금 실적 발표한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실적 발표한 기업이 없고, 제가 여기 유료로 받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세 종목 정도가 지금 4분기 실적 발표한 걸로 나오네요. 일단은 한진,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나오는데 보니까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렇네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실질적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주가가 매우 큰 폭으로 지금 좀 하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삼성전자가 요거죠. GS S가 여기 보이네요. 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873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 6조 8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작년도 4분기 실적은 6조 8천억 정도는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얼마가 나온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좀 해놓을까요? 네. 자, 4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6조 8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6조 8천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서, 즉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7.44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무려 40% 가깝게 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종목이 또 하나가 있죠. 회사가 누굽니까? 네, IT 가전의 신, 그 LG전자의 실적이었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을 한번 먼저 요것도 이 파일을 연 김에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LG전자의 실적은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얼마를 예상했냐면 한 4,2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네요. 2022년 4분기에 증권사들은 4,200억 정도의 컨센서스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여니까 영업이익이 655억밖에 안 나왔네. 와,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컨센 대비해서 무려 84%나, 84%가,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추정치가 완전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빗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을 추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밥만 먹고 실적을 추정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LG전자만 하는 분들도 이렇게 무려 실적이 80%나 미스하게 됩니다. 미스한 이유는 대략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제가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서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37%가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LG전자는 타격이 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당연히 뭐 때문일까요? 전방의 IT 가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좋아질 건데,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금리가 상승을 좀 멈추고 좀 떨어지는 구간,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구간, 그때 가전도 좀 사고, 그죠? 뭐 필요한 물건들, IT 제품들을 좀 사겠죠. 그때 얘네들의 본격적인 실적은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제가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은 분명히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무려 34%, 그 다음에 80%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과 반대로 주가가 움직인다. 이거 참 어렵잖아요. 왜? 다들 실적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실적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먼저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만 잠깐 한번 보고 가면 이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추이 연합뉴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저보다 더 예쁘게 만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나오죠? 4조 3천억이라는 4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분기별로 갑자기 이렇게 뚝 반토막이 났죠. 이 부분은 반도체 영향이 매우 크죠. 전방에 뭐 IT에 대한 이런 수요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뭐 BEP 정도 수준밖에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핸드셋도 있고,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적이 반토막이 좀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주가는 좀 하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고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 하락을 해야 되는데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실적과 주가는 왜 반대로 갈까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최근에까지 한 7년 동안인가요? 6년에서 7년 동안의 주가 흐름과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주가고요. 그 다음에 세로막대 그래프 있죠. 세로막대 그래프. 이거는 뭐죠? 연간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영업이익.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주가의 그래프를 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려봤는데, 자, 실적이 아주 좋았던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에 실적이 가장 좋았던 구간이 언제였죠? 여기입니다. 여기. 52조 원을 벌었네요.
이게 언제예요? 52조 벌었던 게 여기잖아요. 2021년도 그죠? 2021년도 52조를 벌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실적 보고 만약에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 누군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실적 좋아서 나 실적 좋다고 해서 샀는데 주가는 9만 원 정도 수준에서 아시겠지만 그죠? 10만 전자를 막 트라이를 하다가 9만 전자 수준에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최근에 5만 전자 막 위협하고요. 그랬었죠. 그죠? 5만 전자를 하회하게 됐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번 볼까요? 주가 005930 5만 전자를 하회하지는 않았네요. 5만 1,80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22년 9월 30일 5만 1,800원이 저점이었고 다행히 그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네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니 실적 좋다고 해서 실적 보고 샀는데 주가는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니 참 황당한 거죠. 특히나 우리 작년도에 삼성전자를 무려 개인 투자분들이 얼마나 샀다? 16조 원을 매수한 그것은 요거 때문이잖아요. 실적 좋아서 샀는데 쭉 미끄러지면서 계속 산 거죠, 막.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변화는 뭐예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둘러싼 하이닉스를 둘러싼 이슈는 뭡니까? 실적이 52조에서 43조.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2를 안 붙여왔는데 2라는 게 뭐냐면 에스티메이트라고 예측치입니다. 예정. 아직 2023년도의 실적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상한 실적치는 26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전 대비해서 올해는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 자, 그러면 실적이 이제 반토막 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주식을 매도? 여기에서 매수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엇박자가 나는 거죠. 실적 좋다고 해서 샀다가 야, 이거 실적 좋다고 해서 샀는데 주가 다 빠져서 실적이 이제 앞으로 안 좋다고 하니까 팔고 이러면 완전 저점에서 파는 거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한번 보시면 실적 좋을 때 이렇게 59조 정도 냈을 때보다 실적이 반토막 났을 때 사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먹을 게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꼭 삼성전자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들이 시장에서는 참 많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지금 당장에 이걸 한번 써드릴까요? 자, 어디 갔어? 아까 그 파일. 네, 자,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냐? 주가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언제의 실적? 미래의 실적입니다. 미래 실적 전망에 뭐 해서 후행? 아니죠. 그죠? 후행 아닙니다. 그러면 동행? 아니죠. 아니죠. 네. 선행해서 움직인다. 요게 지금 가족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가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 전망에 후행 아니고 동행 아니고 선행해서 움직인다. 즉 2023년도에 연말에 우리 실적이 2년 전보다 반토막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내려오면서 그죠? 왜 실적이 이렇게 좋다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냐? 이미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기억을 조금 떠올려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2021년에는요. 2021년에는 요 구간입니다. 2021년에 또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 분기마다 실적이 아주 좋다. 호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 가까운 실적들이 요 구간에서 나왔어요. 요 구간에서.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안 오르고 이렇게 빠졌던 것은 2021년에 나오는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2022년과 요 구간이 야, 이거 반도체 시황이 가격 빠지면서 좀 둔화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실적 잘 나와도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던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원래 실적이 반도체 가격 하락하면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오고 있고
어닝 쇼크를 발표했던 지난 금요일 날 네. 자, 시가 대비해서 살짝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았지만 1.4% 가깝게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는 결국에는 뭘 반영하고 있다? 하반기 반도체 업종이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겠냐? 왜 턴어라운드를 하는데? 왜 턴어라운드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거죠. 수요와 공급. 삼성전자가 26조밖에 못 벌어? 야, 그러면 삼성전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겠네. 그죠? 삼성전자도 그러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겠네요. 자, 삼성전자가 실적이 2년 전 대비 반토막 나네? 그러면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투자 강하게 못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투자만 안 하면 반도체의 공급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지면서 가격은 바닥을 찍고 업황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언제 이거 파일을 삼성전자 캐펙스 투자 사이클을 그려드렸는지 제가 날짜가 살짝 헷갈리는데요. 네, 제가 반도체 요거 아니고 4일 아니고 그때 유형자산 제가 투자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있나? 여기 있겠네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 D램과 낸드 가격 제가 다 빠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를 좀 줄여야 되는데 삼성전자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도 이렇게 조금씩 늘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2023년에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까봐 걱정을 했는데 저 정도의 실적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에서 멈추거나 뭐 축소하거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먼저 주가는 지금 실적이 안 좋더라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그림 중에 하나는 요 그림이 됩니다. 어디 갔어? 요 그림 요놈의 그림이 어디로 숨은 여기 있네요. 자, 요 그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명확하게 그 주가와 실적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요 회색 그래프가 실적을 나타내는 거고 노란색이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일 왼쪽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EPS가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실적은 여기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언제 먼저 떨어졌죠? 그때 똑같이 떨어졌나요? 여기 똑같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먼저 주가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잖아. 이게 뭐? 주가가 선행하는 성격이 있다. 앞으로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못 나올 것 같다 라는 암울한 전망이 만들어지면 그죠? 주가는 먼저 빠지고 그 뒤로 후행해서 실적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올 때도 주가는 여기에서 실적은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그죠? 실적은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인데 주가는 이미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또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오른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실적이 빠지기 시작한 타이밍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실적이 빠졌는데 주가는 이미 여기서부터 먼저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실적과 주가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그래서 뭔가 이러한 캐펙스 투자가 좀 나타나기 힘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뉴스와 뭐 이러한 이제 모멘텀으로 주가는 먼저 좀 움직이게 되니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해두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저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의 가능성도
염두는 해두고 있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다들 저렇게 이제 안 좋게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열의 9, 열의 8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의 8, 9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과거에 서프라임 팬데믹 때,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서프라임 위기 때, 코로나 팬데믹 때와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고 모멘텀이 있으면 이런 것과 함께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고 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우리 8.15 방송에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때 아니 그때 환경과 이때 환경은 유동성이 다르잖아요 라는 말씀 드렸는데 다르죠. 그래서 저는 똑같이 이렇게 뭐 다 회복을 한다 아니면 그 위로 넘어간다 이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낙폭과대로서 회복하는 흐름은 적어도 상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하반기는 돼야 시장이 좋아진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낙폭이 큰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모멘텀만 조금 발생을 하면 충분히 상반기에도 주가가 반짝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깐 한번 또 드려볼까요? 그리고 가장 시장을 제가 바닥을 이번에 찍었다라고 바닥을 찍은 가장 큰 요인 중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족 여러분들한테 바로 요거였잖아요. 요거 금융위원회에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해줬는데 이게 기한이 종료되면서 그죠? 담보 유지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 여러분들한테 다 요거 체크해서 말씀드렸죠. 반대 매매가 담보 유지 비율을 변경을 하면서 연초에 주가가 올랐으면 반대 매매가 안 나갈 수 있었는데 연초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간당간당하게 이제 담보 유지 비율을 유지하던 계좌들이 딱 커트라인에 걸리면서 화요일과 수요일 날 증권사별로 뭐 1000건 이상의 반대 매매 주문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게 클린하게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다 해소가 되었다라는 말씀드렸죠. 주문 다 나가면서 이 관련된 매물이 다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게 저는 최근에 반등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물량이 하나 바닥에서 손바뀜이 확 털리고 나면 아주 수급은 가볍게 움직이는 케이스 말씀드렸죠. 그죠? 네. 거기에다가 뭐 저런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반도체와 관련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는 제가 이제 왜 키맨은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 KB증권 저희가 프라임클럽 방송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을 그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건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수분들이야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 저는 초보자분들의 좀 관점으로 그냥 조금 가볍게 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식 투자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게 여의도에 저도 이제 2004년도 1월 달부터 여의도에서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원래 제가 입사 20년 되는 해라서 휴가가 7일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축하한다고 저희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리브 포인트라고 있어요. 포인트도 뭐 일정 부분 또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년이란 한 회사를 이렇게 다녔구나 뿌듯하면서도 많이 늙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다니겠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20년 동안 이 여의도에서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은 시장이 좀 좋을 때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상승장일 때 그리고 하락장일 때의 분위기를 보면 상승하게 되면요 다들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상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쏠려서 많이 하게 되고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을 할 때는 다들 또 비관적으로 많은 보는 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20년 동안의 제 경험은 반대로 가는 케이스가 꽤 많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10개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적어도 8개, 9개가 제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상저하고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쏠림이 확 나타나면 부담이 없어요. 왜? 내가 틀려도 다 같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같이 가는 경향이 많아요. 혼자 만약에 여기서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래서 다 맞았는데 내 혼자 틀려봐봐요. 아, 이거는 완전히 여의도에서 이제 딱 찍히거든요. 너무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뭉쳐서 다니게 됩니다. 대부분. 근데 그 뭉쳐서 다녔을 때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좀 틀린 경우가 항상 많았다라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 그래서 저는 다들 상저하고를 이야기하니까 상고하저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첫 번째가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와 제 주위의 여의도의 부티크 선수들은 사모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대부분 비관적으로 봅니다. 야, 내년도 시장 되겠어? 그리고 뭐 여러 증권사들이 뭘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시황이 안 좋아서 힘드니까 야, 다른 쪽으로 돈 벌 거를 좀 찾아봐 라는 게 회사 내의 분위기다라고 제가 하반기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야, 이렇게 다들 안 좋게 보고 있으면 오히려 반짝하는 강세가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상반기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해서 상당 부분 하락에 있다는 거죠. 뭐가? 비관적인 부분이. 내년도 올해 안 좋게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삼성전자의 주가와 실적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참 매매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적과 주가의 관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미 실적이 한 6개월 뒤에 1년 뒤에 떨어질 것 같으면 주가는 먼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선반영이라는 것을 시장은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데 상고하죠.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케이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조건 분위기는 봐야 될 거다. 그 그림이 어디 갔죠? 네, 요거죠. 네. 자, 그때 당시에 2008년도, 2009년도는 말씀하신 대로 페드에서 야, 서프라임발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살려야 된다. 그죠? 달러를 하늘에서 뿌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빵! 그죠? 그 다음에 2020년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야, 이거 경제 죽겠네. 그래서 여기도 달러를 살포를 했던,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해줬던 구간이고, 지금은 뭐죠? 긴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기보다는 상반기에 오히려 반짝하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요 정도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밴드를 뭐 상, 중, 뭐 하로 본다면 뭐 한 2,300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2,000, 그 다음에 올라가도 2,500에서 한 2,600, 그죠? 중간의 밴드는 2,200에서 2,300 이렇게 정도 보는 거죠. 근데 자, 2,200에서 2,500을 가는 거를 하반기에 가는 것보다는 야, 상반기에도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키면은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먹을 수 있는 룸이 얼마나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되네요. 2,200에서 2,500을 가면 13%, 그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13% 정도 먹을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지네요.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이렇게 한 10% 정도 만약에 좀 올라간다면, 아니면 2,300을 기준으로 뭐 계산해 보면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2,300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건 아니죠. 2,300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한번 보면 이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한 10% 전후가
원래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이라고 본다면, 그죠? 10% 정도 전후가 평균하면 10% 정도가 원래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움직이는 구간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매크로의 장세는, 매크로 관련 이슈 장세는 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물가 엄청나게 작년 내내 떠들었잖아요. 그죠? 물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금리 올라간다. 그게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들어갈 분위기라는 거죠. 이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그래서 상반기에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고 하반기에는 조금 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싸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모멘텀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도 언제?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가는 이미 선행해서 이미 싸져 있다. 자, 그죠? 주가는 이미 싸져 있다. 근데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있죠. 장단기 금리 차가 보여주듯이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있다입니다. 여전히 있다. 특히 어디에? 미국에.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 차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제가 그래프 자료에다가 맨 아래쪽에다가 보시면 요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게 아마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상태로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미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반영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주가는 이미 싸져 있다. 근데 상반기에 조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중국의 경기 모멘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이벤트도 어디에?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요게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미 주가는 싸져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을 주식시장을 상승하게 만들 만한 이 모멘텀들이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최근에 하나 둘씩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거랑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부터 한번 보시죠. 자, 요 그래프는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한번 보시죠. 미국과 유럽, 그 다음에 중국, 이게 뭐죠? 3대 글로벌리 경제축이죠. 얘네들이 좋아져야 뭐 예를 들어서 신흥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같이 후행해서 좋아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뭐죠? 기침만 해도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좋을 때는 중국과 스쳐도 상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게, 얘네들이 경제 권력이,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얘네들의 경기 모멘텀이 좋아야 신흥국들이 좋아지는. 왜? 얘네들은 주로 소비하는 나라들이 있고, 미국과 유럽은, 그죠? 물건을 이쪽으로 파는 나라들은 주로 신흥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경기가 좋아져야 우리가 중국 쪽으로 또 중간 소재들 수출도 많이 하니까. 자,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중요한데, 자, 한번 보시죠. 작년 1년 내내 물가 압력이 엄청나게 심했죠. 그렇잖아요. 그죠? 맨날 그 유가,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뭐 주거비,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 급등, 막 다들 이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올 상반기에 그 물가 압력이 제대로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죠?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핍박을 받았던 나라 중에 그 글로벌리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이었죠. 유로존. 그래서
이 회색인데요. 유로 유가 작년도에 이렇게 안 좋았지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 둔화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경기 모멘텀이 회복되는 구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유로존이다, 유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로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좀 중국이거든요. 자, 중국의 경기 모멘텀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올해 상반기, 즉 3월 정도 양회 수준에서, 그죠? 양회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를 3월 정도 전후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3월부터 세계 공장, 인구의 막대한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제는 재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이렇게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좀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조금 쉬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서 움직여준다면 미국이 살짝 쉬어갈 때에 어느 정도 커버, 마사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저래 쉬어갈 때도 모멘텀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물가와 금리 모멘텀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죠? 이미 물가는 피크아웃을 찍고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자체가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작년도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되고 있죠. 최근에 에너지 가격 빠지는 거 보면 그 영향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라는 놈은 물가와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공식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물가가 치솟으면서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올려왔잖아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급을 막 단기적으로 늘릴 수 없으니까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유가나 가스를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조금 이렇게 좀 압박하는 그런 부분들로 움직여왔는데, 물가가 지금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의 모멘텀도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의 모멘텀도 언제 있다? 올 상반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물가 압력 완화와 함께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올 상반기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회복도 붙으면서 이런 것으로 따지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엑셀에서도 쳐드렸지만 그런 몇 가지 이슈들과 맞물리면 아무래도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하반기에는 빠져야 되는데,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야, 무조건 빠져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상고하고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반기 지금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좀 쉽지 않은데, 하반기 분위기는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더 흘러가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대부분의 여의도에서 리서치에서 전망하는 상저하고의 가능성도 있지만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놓고, 무조건 이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조건 비관적으로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초보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왜 지금 물가의 상승 속도가 압박이 둔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급락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오늘 새벽에는 또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는 끝난 것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유가 별로 크게 움직인 건 없네요. 가스가 1% 정도 상승을 했고, 자, 일단은 먼저 미국의 유가부터 한번 보죠. 네. 자, 지난 하반기에 80달러 정도 수준에 있던 유가가 최근에 73달러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유가도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긴 관점에서 유가의 레벨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전체 기간으로 한번 볼까요? 네.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유가 수준을 봤을 때 이 80달러에서 70달러 수준이 레벨 자체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대비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100달러, 90달러, 80달러 대비해서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약간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죠. 네. 최근에 1년 동안의 추이 한번 보시죠. 최근에 5년 동안에 한번 보시면 더 드라마틱하겠다. 자, 요때가 언제죠? 요때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고 동그라미로 칠하고 있는 요 구간이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지금 얼마까지? 거의 원위치, 그거보다 더 빠지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뿐만 아니라 유로 지역 쪽에 천연가스 가격 한번 볼까요? 와, 이건 더 황당해요. 네. 자, 보이시죠? 2022년도 들어와서 100유로라고 칠게요. 네, 100유로 정도에 있던 천연가스 가격이 무려 350유로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는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은 얼마? 69유로까지 다시 원위치, 그 밑으로 더 떨어지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 상반기 상승률이 급락하라는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 압력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지금처럼 작년에 하반기에 나타났던 그런 공격적인 금리의 인상 속도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네. 자, 요게 이제 선진국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미국 피크아웃 찍고 내려오고 있죠. 코어 CPI도 마찬가지고요. 자, 독일. 독일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에너지 관련해서 자립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의 의존도가 가장 큰 지역이 독일이었고, 그래서 독일이 물가가 이렇게 힘들었죠. 근데 독일마저도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의 공식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물가가 이렇게 꺾어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또 우리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또 하면 금리가 물가 플러스 제가 경기로 이루어지는 공식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근데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있다.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그림을 그려놓은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의 피크아웃은 대략적으로 언제? 2023년 3월 달이 여기네요. 이 정도. 그 다음에 6월 달이 여기네요. 그래서 3월 이후가 되면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종료라는 이슈가 하반기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그런 이슈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금리 인상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죠?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이슈가 상반기에 아주 그 이야기가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거죠. 네. 자, 제가 금리만 조금만 떨어지면 저도 최근에 제가 이 티를 계속 매주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죠? 매주 옷을 안 바꿔도 되잖아요. 제가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금리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그죠? 그래서 제가 내는 뭔가 비용이 조금 줄어들어서 제가 옷 하나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주말마다 옷을 바꿔서 제가 입고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힘들어서 제가 매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쉽게. 딱 그 이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 여력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것도 그냥 삼겹살, 그죠? 뭐 먹을 것을 아니면 냉삼. 요즘 뭐 냉삼 삼겹살은 싸서 그런 게 아니라 맛있어서 유행이라서 많이 드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삼겹살 먹고 냉삼 삼겹살 먹다가 금리가 좀 떨어져서 내가 내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좀 가끔 등심도 먹겠지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3월달 이후 금리 인상 종료 이벤트가 나올 것이 상반기에 그런 내용들이 아마 많이 거론되지 않겠냐라는 거 기대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 이거는 매우 큰 키워드죠. 올 한해 중국은
제가 가장 큰 키워드, 증시의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자재,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철광석 가격 한번 볼까요? 철광석. 이거 오렌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철광석 가격의 선물인데 언제 바닥을 찍고 이미 턴을 했나요? 이게 언제 시점이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할 수 있다. 시위가 막 엄청나게 심하게 나올 때 우리가 야, 시진핑이 이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텐데 결국에는 리오프닝을 가야 되지 않겠니?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작년도 12월 달,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철광석 가격은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톤당 600달러인가요? 이게 600 정도에서 위안이네요. 톤당 위안 달러네요. 그죠? 위안이네요. 톤당 600 위안에서 800 위안, 900 위안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광석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철광석은 그냥 쉽게 철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철을 생산하는 원재료가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뭔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수요가 안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나는 거, 철강석 가격이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뭔가 중국의 공장들이 조금 꿈틀꿈틀거리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원재료인 수요가 증가하는 기대감이 철광석 선물에서 먼저 반영이 되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홍콩 항생지수도 그죠? 강세를 바닥을 치고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지금 V자형으로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가 될 수 있는 상고하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시작하고 있는 섹터는 어디죠? 결국에는 중국의 소비재부터 그 섹터의 그 방향이 먼저 불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경기 모멘텀 때문에 중국 소비재부터 먼저 날개짓을 시작을 했죠. 그죠? 아직까지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올 한 해는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의 경기 모멘텀을 기대해 봐도 되는 그러한 구간. 그래서 반등할, 만약에 올해도 그래도 지수가 한 10% 내외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200에서 2300에서 2500에서 2600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면 그게 상반기에 주가를 땡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시작은 중국 소비재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 아모레지, 애경산업, 코스맥스의 최근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포워드 선행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쭉 그려보니까 여전히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그죠?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을 좀 주긴 줬지만 과거 레벨 대비 아직까지, 그죠? 과거 레벨 대비해서는 좀 낮은 그런 구간이네요. 뭐 안 오른 거 아니에요. 이미 한 차례 반등이 나왔는데 밸류에이션이 어쨌든 과거에보다는 조금 여전히 낮은 상태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아모레지 이야기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이제 브랜드 화장품들은 경쟁력 측면에서 얼마나 진짜 이게 리오프닝 됐을 때 숫자가 나오는지 확인해 돼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일본 쪽으로 수출 잘하고 이거 특화된 화장품 쪽으로 숫자를 좀 내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 드려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국 소비재에서 시작한 이 분위기가 IT 쪽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나라는 분위기인데, 그게 지금 조금씩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IT 쪽은 조금 전에 보셨던 화장품 중국 소비주보다 훨씬 더 PBR 밸류에이션이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른 게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이 중국 소비재는 이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중국인들한테 많이 팔리겠네, 카지노 많이 들어오시겠네, 그죠? 여행 많이 오시겠네, 비행기 많이 타겠네,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근데 IT는 뭐죠?
IT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제가 항상 제 갤럭시 폴더블 폰 이야기 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필름을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돈이 좀 있었다면 이 갤럭시 폴더블 폰을 제가 얼마나 수천 번 뭐 이렇게 접었다 폈겠어요. 이게 아직까지 기술력이 별로라는 게 이렇게 접었다 폈다 많이 했다고 필름이 붕 떠가지고 허옇게 일어나는 거예요. 참다 쩍쩍 소리가 나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가서 교환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주머니에 돈이 만약에 풍부하게 늘어났다라면, 그죠? 교환을 하지 않고, 아이씨, 집 폴드 4를 바꾸든지, 뭐, 그거 뭐죠? 우리 집 플립인가요? 예쁘니까 플립도 하나 사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IT는 일단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소비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된 저런 모멘텀 대비해서 부족하니까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하이닉스, 빨간색의 하이닉스도 역사적인 PBR 밸류에이션이다 하단부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0.8배. 그 다음에 검은색인 삼성전기 한번 보세요. 2.5배까지 PBR이 거래되던 게 지금 1.5배보다 채 안 되는 수준이죠. 네, 그 정도 수준. 원익 IPS도 여기보다 이렇게 낮아져 있는 수준. 네.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PBR 선행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조금 중국 소비재에서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라면 이 IT 쪽으로도 분위기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로 인해서 이쪽 분위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죠? 은행은 무슨 이슈가 지금 있죠? 가요, 여러분들? 네. 은행은 무슨 이슈가 있나요? 이거는 좀 쳐볼까요, 또? 잠깐. 자,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라는 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 요거부터 먼저 그러면 잠깐 보고. 자, 밸류에이션 한번 보죠, 밸류에이션. 네. 자, 요것 또한 주요 은행들입니다. 주요 은행들. 혹시나 주요 은행에 왜 이 은행은 빠져 있어? 라고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주요 은행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만 제가 넣어놓은 건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PBR 밸류에이션 추이를 한번 보시죠. 과거에 한 0.6배에서 0.7배 정도에서 거래되던 게 최근에 하나금융주주는 0.2배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0.3배 초입, 0.34배. 그러니까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부까지 은행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난리가 났죠. 이번 주 들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제가 몸담고 있는 KB금융을 예를 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은행주가 한 주에 이렇게 폭등하는 케이스는 거의 잘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네. 와, 진짜 참 의미가 있는 한 주였어요. 한번 보세요.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20%가 올랐네요. 은행주가. 이 무거운 은행주가 대형주 그리고 시가총액 큰 기업이가 움직이지도 않는 잘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은행주가 단 일주일 만에 20%가 올랐습니다. 와, 대형주가 20% 올랐다. 대단하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오른 이유가 저도 뭐 개장 전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는 주주하는 정책 기대가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얼라이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 이야기 드렸습니다. 7개 상장된 은행 지주에 뭘 했다?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어요. 야, 너희들 돈 번 거 유보금을 쌓아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써! 라고 보낸 게 아주 큰 임팩트로 일단은 작용을 한 거죠. 저는 이를 첫 번째로 봅니다. 물론 가장 밑바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매우 싸다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은행들이 야, 알겠어요. 우리 배당할게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사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 야,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 존중할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얼라이언 파트너스를 시작으로
촉발이 되었고 트리거 역할이 된 거고 은행들의 배당 규제 가능성이 완화가 되는 그런 배당을 많이 해주면 주주들한테는 요거는 조금 우리 초보자분들 오늘은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컨셉을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그럴 수 거시기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잠깐만 들여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아이고 키메님 벌써 머리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P가 뭐죠? P가 주식의 가치,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가치는 뭐로 이루어진다? 위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게 원래는 우리 주로 뭘 씁니까? PER 같은 경우 PER은 요거 슬래시로 이렇게 쭉 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위로 분자로 올리고 밑에 있는 1을 분모로 그죠? 이렇게 하면 뭐가? 퍼가 나온다. 벌어들이는 이익 어닝이잖아요. 어닝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P는 뭐 주가, 뭐 기업 가치 똑같은데 우리가 주로 보는 영어가 아니죠. E도 아니고 북밸류, B도 아니고 D. 조금 머릿속에 여러분들 강하게 각인시켜진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머리 아파 뒤지겠네. D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 안 줘서 뒤지겠네. 그래서 D는 디비던드 배당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또 과격한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네, 아무튼 자 배당 안 줘서 죽겠네. 그래서 배당을 늘려라. 디비던드 배당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는 가치는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냐. 자, 배당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게 분자에 있으니까 여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분모에 있는 R은 이게 할인율이고 금리죠. 요즘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자는 무조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저거를 제가 설명을 할 때 1 플러스 R의 N승의 캐시플로우라고 보통 많이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게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현금 흐름, 분자는 크면 클수록 기업의 주가와 가치는 올라간다. 근데 이게 대신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배당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배당 할인 상장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하는데 요거 만약에 내가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구글에다가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나무위키라든지 이런 데서 공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저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복잡한 공식들도 있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게 주식의 가치는 배당금을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눈 거다. 그죠? 그래서 배당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기업의 주식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게 은행주들의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번 주에 나왔던 조금 세게 나왔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그죠?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움직임. 그죠?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트리거 역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행주들한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는데 은행주들은 보통 또 경기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은행주들은 왜? 경기가 좋아야지 공장이 잘 돌아가고 돈을 벌어야지 기업의 경영진들은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열심히 설비 투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돈을 많이 굴려야지 은행은 또 실적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은행도 상당히 경기 민감형 사업인데 최근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부진했던 부분도 있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이슈들이 은행주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고 주가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싸다 보니까 조금 선행 PBR이 이제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회복에 약간 상고하저의 시그널을 돌아가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장이 어렵다라는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또 자, 월요일 시장의 주도 업종이 뭐였죠? 월요일 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복귀를 해보죠. 자동차, 완성차. 자, 그러니까 연초 2023년 첫째 주에
순환매가 매우 빨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자, 연초에 1월 2일 날 현대차가 장중에 6.6% 올랐습니다. 물론 윗골이 달긴 했는데 종가가 4%나 상승해서 끝났어요. 이런 케이스가 현대차가 최근에 보시면 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가 일단은 자동차가 월요일에는 주도 업종의 역할을 좀 했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주로 뭐가 올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엔터, 로봇 이런 것들이 화요일날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다음 수요일은 뭐니 해도 장미를 자,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난리 났죠? 8%인가요? 요거 보시죠. 요 양봉. 요거 보시죠. 요 양봉으로 매우 강하게 올라오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주도 업종이었다라는 거. 자, 목요일은 좀 전에 제가 보셨던 것처럼 은행.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은 뭐였을까요? 건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누구 하나가 딱히 연속이 되기보다는 조금 돌아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체감적으로 높았던 시장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뭐죠? 대부분 작년에 한 해 내내 하반기에 힘들었던, 쩔어있던 업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주초에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뭐죠? 이게 순환매가 나오니까 그걸 참 따라 붙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손실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침에 빨리 좀 이거 오늘은 은행이네 싶어서 팍 들어가고 이렇게 쓰면 모를까, 참 쉽지 않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제 금융 투자의 매물이 거의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금융투자제가 매물이 일단락이 되면 수급적으로 반대 매매가 다 청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문이 다 나가버려서 이제 말끔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금융투자의 매물 동향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2조 한 8천억 정도가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게 이번 주 들어와서 거의 다 소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결 가벼운 그런 수급적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해서 순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주에도 이 금융투자 물량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하나 기대해 보시면 되고, 자, 짧게 한 3분만 정도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특히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 우리 작년도 하반기에 엄청나게 심했던 것 중에 제가 상고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 중에 하나가 또 요겁니다. 우리 돈맥 경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뭐 이야기 나오면서 강원도에 레고 사태 터지면서부터 야,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네, 돈이 안 가네. 그래서 저 상황을 제가 이 지표를 가지고 보여드렸었죠.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의 스프레드를 보여드리면서, 야, 진짜 안전한 쪽으로는 돈이 가는데 위험한 쪽으로는 돈이 안 가면서 이 스프레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안 돌고 있다. 근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전한 자산 말고 위험한 자산 쪽으로 돈이 가니 주식시장 쪽이 조금만 환경이 좋아져도 좋아질 수 있는 펀더멘탈이 생기고 있다. 금융시장에 지금 돈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그죠? 그 급등하던 CP금리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CP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를 뺀 이 스프레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드라마틱하게 꺾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걸 하나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저는 그 환율에서 좀 보고 있는데, 호주 달러와 코스피와의 관계를 한번 보고, 호주 달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원자재의 나라입니다. 원자재.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되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호주 달러는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호주 달러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검은색 그림이고요, 노란색이 호주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죠? 호주 달러가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갈 때 우리나라 코스피도 올라가고, 호주 달러가 약할 때 우리도 약하고, 호주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 우리 코스피 매우 강하고, 호주 달러 이렇게 약한 구간에서 우리도 약했다. 자, 근데 최근에 호주 달러가 조금씩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다. 이건 뭐죠? 아, 원자재에 대한 기대감, 회복 기대감. 그래서 호주 달러의 강세. 예.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조금 상고하저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가능성. 네. 다음 두 번째는 통화는 위안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안화의 흐름과도 상당히 강하게 밀접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요게 코스피고요. 좀 더 진한 색이 위안화입니다.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7.5 위안에서 6.6 위안으로. 왜? 달러를 바꾸는데 7.5 위안을 주는 것을 6 위안을 주면 되니까 이거는 위안화 강세잖아요. 위안화 가치가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를 볼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강하고요. 위안화가 약할 때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약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위안화가 매우 강하게 위안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기에 연동된다라는 과거의 케이스를 그려본다면 이것 또한 상고하저에 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 소비재 뭐 IT 이야기 드렸지만 대한유화도 마찬가지 컨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아직 우리가 화학, 철강은 매우 강하게 시세가 지금 아직 안 움직였는데요. 대한유화도 지금 작년도에 1,600억 정도 적자, 올해는 750억의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와 실적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때 사는 게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바닥을 찍을 때 사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작년 적자, 올해 흑자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면 지금이 대한유화도 바닥을 통과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ETF 중에 타이거 ETF가 있습니다. 뭐 중국 소비 테마, 중국 소비 관련된 테마 ETF가 있는데 요거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그러면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가 강한 거고, 이 그래프가 내려오는 것은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가 코스피 대비해서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과거의 2021년도, 22년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 대비해서 조금 더 이미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간다? 이거는 진짜 주도주로서의 중국 소비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흐름에 달려있지 않는가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 항상 매년 초에 얘네들이 강했다가 하반기에 약하고, 매년 초에 강했다가 약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런 반대 좀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야게오입니다. 야게오가 누구죠? MLCC 쪽으로 아주 글로벌리 삼성전기보다 훨씬 더 좀 큰 규모로 하고 있는 회사죠. 그죠? 야게오가. 네, 근데 야게오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야게오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하나 가볍게 요거는 가져와 봤는데, 아까 우리 IT 하드웨어 쪽에 삼성전기 이야기 간단하게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죠? 요거를 한번 보시면 MLCC가 내용이 뭐냐면 바닥이다라는 내용입니다. MLCC가 거의 바닥 근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그런 이야기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게오에 대한 지금 업사이드가 현재 수준보다 업사이드가 얼마 정도로 잡고 있냐면 목표 90%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MLCC는 바닥 근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M&A도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사업 영역이 더욱더 많아졌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은 하단부 정도 수준에 있다. PBR도 마찬가지고 PER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또 삼성전기한테도 움직임이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한번 관전 포인트로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관전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번 연초부터 시장이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지,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왜 시장이 한 주 동안 또
후반 들어서 강하게 움직였는지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의 의견에만, 저도 그래서 너무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요런 이유들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강한 장세가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고 유연한 사고로 한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주도 테마가 나타날지, 새로운 또 순환매가 어떤 쪽에 나타날지 많이들 이제 또 찾게 될 텐데요. 저도 또 이 방송 마무리하고 일요일 밤에 열심히 찾아서 내일 아침 개장 전 방송에서 가족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설명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초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내 계좌가 연초에 재미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또 김행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행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